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헬머스 임병빈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선 결과가 0.7%포인트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두 분? 이런 결과? 그 예상은 했죠. 근데 이제 1% 이내인 줄은 조금 예상을 못했죠. 예. 그러니까 왜 예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아침부터 투표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봤을 때 특히 이제 부산, 그 뭐 충남북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 이제 통상적으로는 결집 선거를 할 때 캐스팅 보트가 되는 지역들이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원래 국민의힘이 기대했었던 것만큼 중도층이 충분히 이제 나와서 투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결국 이제 결집 대 결집으로 가면은 좀 투표 결과가 붙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상에서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면 그 격차가 이제 좁혀지고 또 맞붙은 경우 끝까지 이제 수표에 가까워서는 거의 맞붙은 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좀 리딩을 하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약간 여유 있게 리딩을 하면서 가도 이게 이제 수문표라고 할까 이게 좀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이 숫자가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 실제 나온 득표를 보면은 굉장히 선전을 했다.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또 20, 30대 층에서는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인은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한 3자 구도가 양자 구도로 바뀌면서 단일화에 대한 반발심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득표를 올렸다. 여론조사보다는 확실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2030 여성층이 여론조사에서 쉽게 포집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최종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였는데 결국 어제 그 박빙 승부로 갔었던 최대 원동력은 이제 선거 막바지에 2030 여성층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결집한 거. 네. 그 결과를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미시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거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갖고 나온 정치 교체도 윤석열 후보가 거의 그 과제도 같이 떠 안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치 초보자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그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거를 초보자에게 지금 맡긴 거거든요.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지 않았는데 그 격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경험 없는 너가 당신이 해서 한번 좀 깨끗한 눈으로 해봐라 이런 민심이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또 반면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뽑아줬는데 과연 그러면 정권 교체 의향만큼 득표율이 나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무거운 과제를 두 개나 지금 짊어지고 국정 운영의 키 핸들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소장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25만 표 차기 때문에 네. 전체 선거 인단으로 따져봤을 때는 유권자층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누가 이겼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애매한 네. 결과긴 하거든요. 이게 그 숫자를 보면 48대 48이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선거라는 건 결국 이제 승패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어떤 의미를 분석을 해볼 때 있어서는 이거를 과연 승패로 분석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될 그렇죠. 정도의 이제 결과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원인은 뭐냐라고 따지면 구도로 이기고 내용 측면까지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셨던 대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항상 정권교체 여론은 과반을 넘겼었고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60%를 넘겼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가져가는 순간조차도 정권교체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는 못했고요. 최종적인 결과에서도 그걸 이제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다는 거는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선출을 유권자들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여론이 갖고 있었던 유권자의 요구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유권자들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신호를
새로운 여당이나 새로운 당선인이 충분히 입증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이제 격차가 뭐였는지, 뭘 놓쳤었는지를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정권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이 그 역대 대선과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은 대선이거든요. 일단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의가 우리는 다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지역주의가 완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 인구 구성비의 변화 속에서 지역 구도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 대선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다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나침판을 가지고 움직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는 일성으로 찾아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협치, 뭐 통합, 그다음에 소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시스템으로 움직이겠다 내지는 법치를 중요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을 과연 법치만으로 시스템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결국은 법치 위에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자, 지역 얘기 살짝 해주셨으니까 지역 분석을 좀 해봅시다. 먼저 호남은 뭐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는데 이게 여론조사랑 또 안 맞는 게 그동안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6.5대 2.5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른 민주당 후보와는 달리 7자를 못 찍는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거 전문가들은 본 투표 가면 8 찍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30% 간다. 목표치를 상향 잡았는데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얻은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얻었긴 합니다만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뭐 20% 정도는 꾸준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얻지 못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 호남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결집이 강하게 이루어졌는데 저는 결국 그게 이제 단일화에 따른 위기 의식이 고조됐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 그 위기 의식의 고조 속에서 그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스킨십, 호남에 대한 스킨십과 애정과 여러 가지를 주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급하다 이렇게 결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은 그 어떤 지역 안에서의 세대 공략이라는 자기의 기준과 나침판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것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추구했던 전략들이 과연 맞았냐. 전략대로 나온 결과가 제대로 나왔냐. 전략대로 결과가 나왔냐. 못했다. 이번에 실패했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류를 가지고 오류를 범했을지라도 그 나침판을 갖고 움직였다라는 거는 정당인으로서는 평가를 해야 되고 민주당은 그게 좀 부족했다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호남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 이제 TK 결과도 결국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언론들에서는 단순하게 지역구도에 공고하다, 지역구도의 부활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기존에 나타났었던 지역구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런 평가를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좀 가치 중심적인 결집이었다고 봐요. TK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어졌던 소위 이제 보수 가치를 향한 집단 결집의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향해서 했었던 구애 중에서 뭐는 먹히고 뭐는 먹히지 않았는가를 좀 분류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게 호남에서도 이제 뭐 단일화 역결집 이런 양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간의 결집이 일어날 때는 호남 유권자들이 뭘 중요하게 보는가를 결국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언론상으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낳았던 그 이제 종합 쇼핑몰을 호남에 유치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그 마이크로한 공약을 내세워서 생활에 밀착한 이슈를 공략하면 그게 이제 특히 2030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건데, 근데 그보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인 체제 이후로 이제 이준석 체제까지 이어졌던 호남을 향한 역사성에 대한 존중, 5.18 정신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박근혜 이상의 그 득표율을 가능하게 했었던 근본 원인이고 실제로 선거 막판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줄 테니 우리한테 표를 달라라고 했었던 것들은
오히려 역풍 쪽에 좀 더 가깝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선거다. 큰 선거는 구도와 가치와 명분의 문제인 것이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계속 주장했었던 비단 주머니나 뭐 어떤 기책, 신묘한 묘책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선거는 아니었지 않나. 이제 이게 이제 지역구도 지역 갈등으로만 단순화할 수 없는 어떤 가치와 명분의 싸움이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벌어졌던 결과가 아닌가. 뭐 저는 좀 그렇게 분석하고 저는 싶습니다. 짧게 이제 첨언을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의 입장으로 호남에 그 애정을 보냈다면은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접근하는 방식은 작은 이해에 기반해서 호남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냥 막 무차별 애정 공세를 펼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전략가나 전술가의 입장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TK와 PK 지역이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난 흐름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TK는 투표율이 평균보다 높았고 PK는 투표율이 평균보다 낮았어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TK에서는 이게 소기의 성과는 못 얻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얻었던 민주당 후보들이 얻었던 것보다 또 살짝 높게 얻어서 어쨌든 그 지지를 받았다. 그 지역민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부산이 조금 그 애정을 많이 줬고 또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40% 목표치에 근접하게 또 여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쨌든 지역 간에도 그 이재명 후보는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근접은 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는 TK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선대위에서 25%는 당연히 넘고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내심 28 조금 더 나가면 3자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25%는커녕 대구에서는 21%밖에 못 얻었어요. 경북에서 23% 정도 얻었는데 직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받은 것보다는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TK 아들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다니는 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적게 얻었다. 게다가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TK에서 얻은 표가 지난 대선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얻은 표보다도 많습니다. 그 3명 후보가 얻은 표를 다 더해도 그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TK에서는 윤석열로 뭉치면 그러면 단단히 뭉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견고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한번 들었고 물론 PK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가 목표를 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PK 지역에서는 지역주의가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TK 아들이 안 통한 거는 뭐라고 보세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지역 출신이니까 좀 원정적인 표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동에 갔을 때도 육사 유치 그 공약을 하기도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공약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앞서는 그 유권자들의 가치는 결국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일종의 원한 감정, 그거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으로 거의 표출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런 가치가 좀 더 이제 앞섰던 거 아니냐. 그래서 TK 인물론이라든지 뭐 우리 고장 출신의 그 여당 인사를 밀어주자라든지 뭐 이런 심리보다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감정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TK 출신도 아닌 윤석열 후보 그리고 TK에서 오래 뿌리를 내렸던 정치인도 아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집중을 하자는 쪽에 집단적인 어떤 그 인식을 같이 했다는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TK에서 21.6%는 이재명 후보가 개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은 거예요. 사실은 이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하기 위한 조직이고 그럼 그 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뭐 홍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는 그냥 혼자 뛰었다. 그 마지막에 그 얼굴을 보세요. 그냥 완전히 피곤에 쩔어가지고 발버둥을 친 게 얼굴에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 정당이 뭘 했든가 이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조직이 움직였다면 특히 그리고 이 TK 지역에서의 민주당의 조직은 계속 확장이 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저쪽에 있는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네트워크로 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뭐 그렇게 치면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공을 들여서 키워줬던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구시 정무부시장까지 했었던 이제 홍의략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부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TK 지역에서의 민주당의 전략적인 투자를 받은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적으로 이제 기동은 안 됐다라는 측면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에 가깝게 나타난 거의 유일한 지역이 이제 충청 지역이에요. 네네. 세종을 제외하고 이제 충남북 지역은 윤석열 후보가 한 5% 정도 앞서는 걸로 결론이 나왔는데 여론조사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이제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캠프가 본격적으로 공을 들였던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뭐 호남 지역이나 뭐 서울 수도권 지역이나 이제 PK 지역을 제외하고 충청이나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는 조직이 충분히 작동이 안 됐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여론조사만큼 충청에서 나왔던 얘기는 조직의 표가 더해지지는 못했다는 결론이 되는 거라서 그 부분도 또 이제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싶습니다. 충청은 지금 세종은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졌는데 이 충청이 그 윤석열 후보가 나머지 지역에서 50%딱 찍었어요. 네. 그거는 결국 단일화 효과, 대세 효과가 충청에서 결국 마지막에 살짝 발휘가 돼서 어쩌면 26만 표의 차이는 충청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또 했으니까 궁금한 게 대선 직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여론조사가 박빙속에 윤석열 우세로 나왔고 깜깜이 들어가서는 그게 조금 더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10%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8% 10% 얘기하고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 사람들 멘붕에 빠진 거고 여론조사하고 선거 결과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났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들의 조사는 선거 그 투표 결과, 득표 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트렌드를 약간 이제 따라간 흐름은 있고요. 저는 이 일반 여론조사 흐름을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정당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비교 분석해야 되거든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오차 범위가 컸지만 자기네들이 이긴다라고 그 계속 자기네 자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 시각에 담긴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뭔가를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낫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기네 자체 결과를 가지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맨날 남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집권하기 위한 그 전술을 만드는 여론조사를 계속 외주를 해서 본인 자체 시각으로 만든 데이터를 축적을 안 할 거면은 정당으로서 왜 존립하는지 전 질문을 정말 던지고 싶거든요. 오류가 났어도 저는 국민의힘이 자체 데이터 가지고 얘기했던 걸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는 워낙에 비판을 또 많이 실제로 받기도 했었고요. 사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계속 비판이 이어졌던 게 같은 날에 나온 조사인데도 편차가 너무 크거나 네. 혹은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두 개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거나 저희도 이제 MBS 지표조사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MBS 지표조사도 어떤 회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너무 달라지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굉장히 박빙 선거라서 표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저는 어쨌든 그 언론사들의 의뢰에서 나온 조사 결과들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미 이제 그때 나온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우리가 꼭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는 출구조사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네네. 출구조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발표됐을 때는 틀렸다라고 해서 궁금증이 많았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맞네 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한번 출구조사 했던 분들은 그 노하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노하우 공개와 관련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실 선거에서 이제 안개 구역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예측 조사를 발표한 기관은 네. 갤럽에서 나온 거 네. 정도만 이제 기억이 남고 나머지 여론조사 기관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정치를 오래 이제 관찰했었던 나라들에서 하는 것처럼 책임 있는 예측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여론조사 문화가 좀 없다 보니까 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처럼 마지막 순간에 본인들의 어떤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최종 평가를 받고 이게 다음 3년, 뭐 다음 5년,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재평가를 받는 이런 과정이 추가가 된다면 여론조사 기관들도 지금처럼 뭐
직원 두세 명만 데리고 이제 하는 식의 이게 난립하는 양상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는 좀 해보게는 됩니다. 그런 미래는 그냥 업체들이 알아서 이제 자기들의 생계 유지를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그렇죠, 저는 그냥 네. 넘기고 싶고 지금 출구조사 관련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 보정을 어떻게 했냐 이거거든요. 이건 절대 안 알려줘요.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핵심 공개를 노하우인데요, 그거는. 그래도 공개해야 됩니다. 방송 3사가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뭐 이제 패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표를 얻었다.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표, 1,600만 표 넘게 얻었고 그러면 이게 자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임경빈 작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후보 본인이 너무 젊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경기지사를 그만두고 이제 바로 대선에 뛰어들 거냐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을 때도 후보 본인도 사실은 여러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이번 대선이 이제 당연히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 후보만 보인다는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선대위에 제대로 된 이제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거의 막바지는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의 어떤 인물론을 보여준 거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막바지에 이제 박지원 불꽃단장을 영입을 해서 거의 뭐 압도적인 전권을 줘서 이제 선거 캠페인의 후반을 책임지게 한 결단 같은 거는 결국 이제 후보의 결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 결과적으로는 그게 최종 결과를 거의 바짝붙게 만들었었던 핵심 요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개인기를 보여준 만큼 이번 결과에 있어서도 정권 교체의 압도적 여론을 뚫고 비등한 결과를 만들어낸 게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지방선거 구상이나 이제 총선 구상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계속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앞에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른 그 후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결국엔 후보가 이제 그 복귀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것인데 사실 전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로 민주당에게 묻고 싶고 있었다면은 아마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갈 길을 찾아낼 것이고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했던 모든 지금 그 메시지와 동선과 이런 것들이 결국 새로운 어떤 전략 지도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던 비호감 이미지는 완전히 벗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600여만 표 또 진보 진영에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비호감 이미지는 여전하고 이재명은 싫지만 윤석열이 더 싫기 때문에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슈에 대해서 여론이나 그 유권자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30대, 20대 여성 표심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사실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복기를 해보고 이건 다 조사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번 대선에서 좀 찾아내야죠. 다만 이제 저는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많이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마지막 그 TV 토론하고 그 직전 TV 토론에 걸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지원 위원장의 영입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정책이나 젊은 여성층을 향한 어떤 공약 포인트를 잡아나갔던 거 그리고 TV 토론에서 그동안 민주당 그 지자체장들이 벌였던 이제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공식 사과가 있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표심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TV 토론이 주목도 많이 받았고 네. 실제 표심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지난 대선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힘을 발휘한 대선이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마지막 전략 뭐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복귀할 때는 하나의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투표율이 지금 낮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낮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비호감 네거티브 대선에서 이 정도 투표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득표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무슨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제 이슈와 그다음에 그것이 여론에 미치는 어떤 변화 이거는 이번 대선에서 꼭 이렇게 좀 연구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향후 행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오마이뉴스에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하고 타워팰리스 윤석열에게 90% 넘게 몰표를 줬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댓글은 다들 비난 일색인데 저는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유권자가 내 이익에 누가 더 부합되느냐,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이고 거기에 찍는 거죠. 뭐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로 비난할 일은 전혀 없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출구조사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반대로 무주택자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과반 이상을 투표한 걸로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수도권 경기의 민심이 좀 달랐는데 부동산 이슈인데 서울은 아마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슈 같고 경기도는 공급에 대한 이슈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머스 임경민 작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